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앵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거래 하나가 여러분의 기초수급 자격을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단 한 번의 거래로 25만 명이 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중 70%가 바로 이 금액 때문이었어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통장에 이 금액이 찍혀 있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자녀분이 보내주신 돈, 보험금, 상속금 아니면 다른 어떤 돈이든 말이에요.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달에 갑자기 수급 중지 통보서가 날아오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너무 억울한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선량하고 정직한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수급비를 포기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산의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 어르신한테는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죠. 어르신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산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수급비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인 부양비라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너무 황당해 하셨어요. 아들이 가끔 용돈 준 건데 왜 이러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정기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대구의 김영수 어르신 경우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78세이신 어르신은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으셨죠. 장례비로 5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그냥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어르신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평생 같이 살던 부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재산이 늘었다며 수급이 중단됐어요. 어르신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미리 신고하고 사용 계획을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요.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올해 2025년부터 더욱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득만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 가족들 계좌, 심지어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까지 다 추적해요. 정말 너무하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나는 일도 안 하고 소득도 없으니까 안전하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통장 거래 하나로 탈락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가끔 용돈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끔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면 정기적인 부양비로 봐요. 그러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아예 끊겨요. 농촌에 계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텃밭에서 채소 키워서 파는 건데 이게 무슨 장사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돈 받고 팔면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반복되면 정기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한 번 들어온 돈이라도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서 평생 받는 소득처럼 계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을 해약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재산이 늘었다고 봐요. 하지만 이 돈을 병원비로 쓰거나 집 수리비로 쓰면 공제해줘요. 문제는 이런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일 당장 수급 중지 통보서가 날아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한번 자격을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몇 년씩 걸려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병원도 못 가고 약값도 못 내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도 바쁘다고 대충 설명해주고 인터넷 찾아봐도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만 가득해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쉽게,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말 없이, 복잡한 설명 없이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거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행동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매달 반복되는 송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케이스예요. 효자, 효녀 자녀분들이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고정적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생활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활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다르게 봐요. 정기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면 이건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양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녀한테 정기적으로 도움받고 있으니까 수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산 박순자 어르신 사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정말 효자였어요. 매달 15일에 딱 40만 원씩 보내줬어요. 어르신은 정말 고마워하셨죠. 우리 아들 덕분에 산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 연속으로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이건 더 이상 가끔 주는 용돈이 아니에요. 정기적인 부양비예요. 결국 어르신은 수급 자격을 잃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았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매달 주지 마시고 격월로 주거나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주세요. 3월에는 30만 원, 4월에는 없고 5월에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정기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 도움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목돈 유입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당하는 케이스예요. 보험 해약금, 상속금, 부동산 매매 대금 등등 1,000만 원 이상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 말이에요. 대구 김영수 어르신 경우를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정말 슬프셨겠죠. 50년을 같이 산 부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어르신은 장례비로 500만 원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셨어요.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보험금 처리 방법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3달 후에 수급비가 끊겼어요. 이유가 재산이 늘었다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아내 보험금인데 왜 내 재산이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르신 명의로 들어온 돈이니까 어르신 재산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 규칙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목돈이 들어와도 3개월 안에 병원비, 장례비, 집 수리비로 쓰면 공제해줘요. 하지만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전액 소득으로 처리돼요. 김영수 어르신 경우도 미리 알았다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장례비로 500만 원, 집 수리비로 300만 원, 의료비로 700만 원 쓸 예정이라고 신고했으면 됐어요. 실제로도 꼭 써야 하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가 자격을 잃은 거예요. 세 번째, 500만 원 이상 고가 물품 구입 기록입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동차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명품이나 고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바꾼다고 해봐요. 요즘 큰 텔레비전이 500만 원 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사면 이 사람이 고가 물품을 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300만 원에 맞춰 입으셨어요. 평생 한 번 입을 한복이니까 좀 좋은 걸로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만 원짜리 한복을 입을 형편이냐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하셨죠. 하나뿐인 손주 결혼식인데 초라하게 입고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3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적어서 큰 문제는 안 됐지만 조사는 받아야 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고가 물품 살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꼭 필요한 거라면 미리 상담받고 사세요. 이거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요. 네 번째, 가족명의 계좌로 우회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본인 계좌에 돈이 많으면 수급비가 줄어드니까 자녀나 손주 계좌에 돈을 옮겨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돈을 내 자식 계좌에 넣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가족들 계좌도 다 조회할 수 있어요. 부모, 자녀, 배우자, 심지어 손주 계좌까지도요. 금융정보 공유 시스템이 발달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광주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적금 만기로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 계좌에 넣으면 수급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딸 계좌에 넣었어요. 몇 달 후에 조사가 나왔어요. 어르신 딸 계좌에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온 게 발견된 거예요. 딸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넣어준 돈이라고 했고요. 결국 어르신은 재산 은닉으로 처벌받았어요.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 일부를 돌려줘야 했고 앞으로 몇 년간 수급도 못 받게 됐어요. 500만 원 숨기려다가 몇 천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발각되면 단순히 수급비만 끊기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생겨요. 다섯 번째, 임대 수입이나 농사 수익 신고 누락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당하는 케이스예요.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이나 방 하나, 세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당해요. 방 하나 세 주는 건데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뭘 신고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만 원도 수입이에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전북 정읍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집에 방 하나가 남아서 대학생한테 세를 줬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가지고 뭘 신고하나 생각하셨죠? 그런데 2년 후에 조사가 나왔어요. 대학생이 주거지원금 신청하면서 어르신 집 주소를 썼거든요. 그걸 통해서 임대 사실이 발각된 거예요. 결국 어르신은 2년치 임대료 480만 원을 소득으로 잡혀서 그만큼 수급비를 돌려줘야 했어요. 20만 원씩 받은 게 결국 480만 원 손해로 돌아온 거죠. 농사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텃밭에서 채소 키워서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야 뭐 농사 짓는 거지. 진짜 장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돈 받고 팔면 그게 수입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이것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돼요. 강원도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고추랑 배추 키워서 매달 평균 15만 원씩 버셨어요.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게 무슨 사업이냐고 하시면서 신고 안 하셨죠. 그런데 어르신이 시장에서 파신 지 3년 만에 조사가 나왔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명단을 제출하면서 발각된 거예요. 결국 3년치 농사 수익을 다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를 일부 돌려줘야 했어요.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소액이어도 반복되면 정기 수입으로 보거든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매달 반복되는 송금 1,000만 원 이상 목돈 유입, 500만 원 이상 고가 물품 구입, 가족 명의 계좌로 우회 입금, 임대 수입이나 농사 수익 신고 누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바로 주민센터 가세요. 더 이상 늦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알아내요. 숨겼다가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미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방법을 찾아줘요. 지금까지 위험한 경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반대로 안전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셔도 돼요. 첫 번째는 일회성 경조사 금액이나 용돈입니다. 추석이나 생일, 어버이날에 받는 20만 원, 30만 원 같은 거요.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서 받는 축의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일회성이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돈들이 통장에 계속 쌓여 있으면 위험해요. 재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석에 30만 원, 생일에 20만 원, 어버이날에 20만 원 받았다고 해보세요. 총 70만 원이에요.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안 돼요. 생활비로 써야 해요. 두 번째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에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쓸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500만 원까지는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500만 원을 넘으면 여유자금으로 봐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적금 만기로 받는 원금입니다. 원래 있던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소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적금을 넣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받는 거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기가 되자마자 바로 또 다른 적금에 가입하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서 수급비를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입하세요. 여기까지 알려드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은행 거래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갑자기 수급 중지 통지를 받는 황당한 경우는 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올해 2025년부터는 예전보다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먼저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됐는데 이제는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차량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는 가격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비싼 수입차나 스포츠카는 안 되겠지만 일반 승용차라면 괜찮아요.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조모 어르신은 15년 된 소나타를 갖고 계셨어요. 예전 기준으로는 차가 있다고 수급이 안 됐는데 새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병원 갈 때 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또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좀 벌거나 재산이 있으면 바로 수급이 안 됐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됐어요. 자녀 연봉이 1억 3천만 원까지 재산이 12억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여러 조건이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도 늘어났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전액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6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이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격려하는 차원이에요. 일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중위소득 기준도 올라갔어요. 1인 가구는 76만 5천 원, 2인 가구는 125만 8천 원이에요. 이 기준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국가가 극빈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절대빈곤층만 대상이었고 쌀이나 연탄 같은 현물 위주의 제한된 지원이었어요. 그러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일할 수는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1999년 드디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저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현금과 현물을 함께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권리를 몰라서 또는 작은 실수로 이 당연한 혜택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24만 9천 명의 수급자들이 자격을 상실했고 이 중 상당수가 단 한 번의 잘못된 거래나 미신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현재까지 제도는 분명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서울에는 서울시 디딤돌 소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만 하는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에게 한 달에 최대 95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제도들이 생기고 있어요. 부산시는 희망복지지원금, 대구시는 따뜻한 복지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있어요. 집이나 땅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예요.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면서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집값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주택연금 가입해서 매달 9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용돈도 생기고 일석이조예요. 또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예요. 이건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좀 더 높아요.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이런 건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받으면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요. 주거급여 받으면 집세도 지원받고요. 꼭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도 있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복지 제도들도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당연히 마땅히 이 모든 혜택을 당당히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큰 돈보다는 거래 기록이 더 중요해졌어요. 매달 반복되는 송금, 1,000만 원 이상 목돈 유입, 고가 물품 구매, 가족계좌 우회, 수입 신고 누락. 이 5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작은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위험한 거래는 사전에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큰 탈락 사유예요. 받을 수 있는 분이 안 받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면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소중해요.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